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제목이 좀 딱딱하죠?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대응 전략. 이거 보시고 또 무슨 규제 하나 생겼구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규제를 설명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변화를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덜 고생하고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우리 회사 ESG 보고서 만들어 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실래요? 네, 몇 분 계시네요. 그럼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그 보고서 누가 숫자가 맞는지 검증했나요? 아마 대부분 그냥 우리가 정리했다 하실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안 되거든요. 화면 아래 키워드 3개 보이시죠? 4대 핵심 요소, 기후 우선 대응, 확장형 체계.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1시간 뒤에 이 3마디가 딱 이해되시면 저는 오늘 제 몫을 다 한 겁니다. 순서는 이래요. 먼저 왜 하필 지금이냐,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는 딱 하나의 열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 마지막에 그래서 뭘 도와드릴 수 있나.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지금이어야 할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하면 좋은 것이었던 지속가능성 보고가 앞으로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율에서 의무로.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예전 ESG 보고서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였어요. 내가 잘한 것만 골라서 예쁜 사진 넣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세무신고처럼 바뀌는 거예요. 정해진 양식대로 써야 하고 숫자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나중에 누가 이 숫자 어디서 나왔어요? 하고 물으면 증빙을 내놔야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랑 세무신고 이거 준비하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보고서 잘 만들어 왔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시면 안 돼요. 잘 쓰는 거랑 검증받을 수 있게 쓰는 건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그럼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면 왼쪽 아래 어두운 박스에 3가지 적어놨는데 저는 3번째가 제일 무섭다고 봐요. 공급망 요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사라고 해볼게요. 어느 날 그 대기업에서 공문이 하나 와요. 우리가 탄소 중립하려고 하는데 협력사인 여러분 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좀 주세요. 이게 바로 스코프 3라는 건데 규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못 주면 다음 계약에서 밀리는 거죠. 규제는 2028년이라도 고객사 요구는 내년에 올 수 있어요. 금융 쪽도 마찬가지예요. ESG 등급 떨어지면 어떤 기관 투자자는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빼버려요. 평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건 언젠가 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시험이에요. 오른쪽 타임라인 보시면 2026년에 기준서가 나왔고 지금이 준비기예요. 로드맵상으로는 2028년쯤부터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작될 걸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물론 이 시점은 정책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데이터 체계 만드는데 1년, 시범으로 보고서 한두 번 써보는데 1년. 그럼 최소 2년이죠. 의무화가 2028년이면 지금 시작해도 빠듯한 거예요. 자, 지금 시작해도 빠듯한데 우리한테 시간이 많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이거 모르고 시작하면 나중에 다 뜯어고쳐야 하거든요. 다음 장에서 그 얘기하겠습니다. 자, ESG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10중 8구 3글자죠.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만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환경 파트, 사회 파트, 지배구조 파트 이렇게 3챕터로 나누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기준서가 E, S, G로 목차가 안 나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알던 방식이 아예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네, 놀랍게도 그래요.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신다면 이겁니다. KSSB 기준서는 E, S, G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기준서는 사실 국제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국제 기준이 어떻게 생겼냐면 주제를 내용으로 안 나누고 관점으로 나눠요. 저는 이걸 서랍장에 비유해요. 보통은 환경 서랍, 사회 서랍, 지배구조 서랍 이렇게 내용물로 서랍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서는 서랍을 4개로 나누는데 그 이름이 누가 감독하나, 어떤 전략인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나, 성과 숫자는 뭔가예요. 어떤 주제가 오든 이 네 서랍에 나눠 담는 거죠. 이 4개를 4대 핵심 요소라고 불러요.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화면 아래 카드 4개가 그거예요. 환경 이슈가 와도 이 네 서랍, 사회 이슈가 와도 이 네 서랍. 주제마다 목차를 새로 짜는 게 아니라 이 4개 틀을 계속 반복하는 구조인 거죠. 그럼 이걸 왜 그렇게 강조하냐? 실무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ESG 새 챕터로 보고서를 다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이거 4대 요소로 다시 짜야 해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 네 서랍 틀을 표준으로 딱 만들어두면 나중에 사회 이슈가 추가되든 물 문제가 추가되든 그냥 같은 서랍에 담기만 하면 돼요. 한 번 만든 틀을 계속 재사용하는 거죠. 초기에 제대로 잡으면 나중에 돈이 훨씬 적게 들어요. 이 한 번 만들어서 계속 쓴다는 개념, 오늘 마지막 제안까지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4개 서랍이 실제로 어떤 기준서 2개에 담겨 있는지 그 실체를 보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상대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겠죠. 딱 2개예요. 제1호 일반 요구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화면의 왼쪽 오른쪽으로 나란히 있죠. 제1호를 저는 문법책이라고 불러요. 영어 배울 때 문법 먼저 배우잖아요. 문법은 특정 문장이 아니라 모든 문장에 다 적용되는 규칙이죠. 제1호가 딱 그래요. 환경이든 사회든 뭘 쓰든 이렇게 써야 한다는 공통 규칙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중요한 정보인지,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 같은 거요. 그래서 제1호는 특정 주제가 아니라 모든 주제의 바탕이에요. E, S, G를 다 아우르는 기초 공사인 셈이죠. 반면에 제2호는 기후라는 한 과목을 깊게 파는 전문 교재예요. 문법책으로 기본기를 닦았으면 제2호는 기후라는 과목의 심화 문제집인 거죠. 온실가스는 어떻게 계산하고, 시나리오 분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기후 전용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규제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제일 세게 요구받는 게 바로 이 기후, 제2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먼저라고 하는 거고요. 화면 가운데 플러스 표시 보이시죠? 왜 두 카드 사이에 더하기를 넣었을까요? 이 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기후 보고서 제2호를 쓰더라도 쓰는 방식은 문법책 제1호를 따라야 하거든요. 문법 무시하고 심화 문제 못 풀잖아요. 제1호라는 땅 위에 제2호라는 기둥이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자, 그럼 이 두 기준서가 똑같이 공유한다는 그 4개의 서랍, 각각 뭘 담으라는 건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서랍 4개 얘기했죠. 이제 각 서랍에 뭘 넣어야 하는지 하나씩 볼게요. 이 4개는 제1호랑 제2호가 똑같이 쓰는 공통 틀이에요. 첫 번째 서랍, 거버넌스. 한마디로 누가 이걸 챙기냐예요. 이사회가 챙기는지, 어느 위원회가 보는지, 경영진 역할은 뭔지. 그런데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기후 성과를 임원 보상이랑 연결했는지까지 밝혀야 해요. 예를 들어 우리 CEO 성과급의 10%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 여부로 결정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공시하는 거예요. 왜냐? 말로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거랑 돈이 걸려 있는 거랑은 진정성이 다르잖아요. 감독의 진심을 보상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두 번째 서랍, 전략. 여기 핵심은 결국 돈 얘기로 연결하라예요. 그냥 우리 친환경 합니다. 이건 이제 안 통해요. 예를 들어 해안가에 공장이 있는 회사라면 해수면이 올라가면 우리 공장이 침수 위험이 있고 그러면 몇 년 뒤에 얼마의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위험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여줘야 해요. 위험을 감성이 아니라 재무제표 언어로 번역하는 거죠. 이게 전략 서랍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 번째 서랍, 위험 관리. 기후 위험을 어떻게 찾아내고 관리하냐인데 여기 키워드는 통합이에요. 많은 회사가 ESG 담당자 한 명 뽑아서 너가 알아서 해 하고 구석에 앉혀놔요. 이건 통합이 아니에요. 기후 리스크를 회사가 원래 관리하던 재무 리스크나 운영 리스크랑 같은 테이블에서 다뤄야 해요. 밥이랑 국이 따로 나오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한 그릇에 말아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서랍, 지표 및 목표. 성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칸이에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진척도, 제3자 검증. 이게 기후편에서 확 구체화되는데 워낙 중요해서 다음 장에서 이것만 따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내 서랍 중에 우리 회사가 제일 약한 게 뭘까요? 머릿속에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손봐야 할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또 제일 먼저 요구받는 게 기후 지표예요. 그거 보러 가시죠. 이 장은 좀 숫자 냄새가 나요. 7개나 되니까 겁부터 나실 텐데 걱정 마세요. 사실상 첫 번째 하나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의 시간 제일 많이 쓸게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셋으로 나눠요. 스코프 1, 2, 3 이게 처음 들으면 헷갈리는데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우리 집 가스레인지 생각해 보세요. 스코프 1은 우리 집에서 직접 불 때는 거예요. 공장 굴뚝, 회사 보일러. 스코프 2는 우리가 쓰는 전기예요. 발전소가 그 전기 만들면서 배출한 거죠.
우리 집 콘센트에 꽂아 쓰지만 배출은 발전소에서 나잖아요. 그게 스코프 2 그럼 스코프 3은 이게 제일 넓어요. 우리한테 원료 대주는 협력사, 우리 물건 나르는 물류, 심지어 소비자가 우리 제품 쓰고 버릴 때까지 우리 회사 담장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 전부예요. 실무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스코프 3이에요. 왜?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가 측정하면 되는데 담장 밖은 협력사한테 데이터를 받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아까 두 번 장에서 말한 대기업이 협력사한테 데이터 달라고 한다는 게 바로 이 스코프 3 때문이에요. 다 연결돼 있죠? 나머지 6개는 흐름만 잡을게요.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기회. 이 셋은 그 위험이나 기회에 걸린 우리 자산이 몇 %냐를 돈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배치. 이건 좀 매서운데요. 자본 배치는 말 말고 돈으로 증명해야 해요. 우리 기후 대응 열심히 합니다 하면 그래서 거기 실제로 얼마 투자했는데요? 하고 묻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회사랑 진짜 돈 쓰는 회사를 숫자로 가려내는 항목이에요. 나머지 둘은 내부 탄소 가격, 그리고 보상이에요. 보상은 아까 거버넌스에서 나온 거랑 같은 얘기죠. 기후 성과가 임원 보수에 얼마나 반영됐냐. 마지막으로 목표도 밝혀야 하는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탄소 크레딧이라고 남의 감축분을 돈 주고 사서 우리 배출을 상쇄하는 게 있어요. 이걸 너무 많이 쓰면 실제로는 안 줄이고 돈으로 때운다는 그린워싱 논란이 나요. 그래서 크레딧을 얼마나 어떤 종류를 쓸 건지까지 투명하게 다 까라는 거예요. 자, 지표는 여기까지. 그런데 이 지표들 배경에 깔린 기후 위험 자체는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걸 알면 우리 회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보여요. 다음 장 가시죠. 기후, 위험 하면 막연하죠. 그런데 이 기준서는 아주 깔끔하게 둘로 나눠져요. 물리적 위험, 그리고 전환 위험. 이 둘만 구분해도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물리적 위험은 말 그대로 기후가 우리 자산을 물리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또 둘로 나뉘는데 급성이랑 만성. 병원 용어랑 똑같아요. 급성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태풍, 홍수, 폭염.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의 태풍으로 정전 한 번 나면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만성은 서서히 오는 거예요. 감기가 아니라 고혈압 같은 거죠. 해수면이 조금씩 오르고 물이 조금씩 부족해지고 당장은 티가 안 나는데 몇 년 지나면 사업 기반이 흔들려요. 음료회사인데 물이 부족해진다. 이건 만성 위험의 대표 사례죠. 전환 위험은 좀 재밌어요.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탄소 줄이자고 세상이 바뀌는 것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거든요. 세 갈래예요. 정책, 기술, 시장 평판. 제일 쉬운 예가 자동차예요. 전기차로 세상이 넘어가면 내연기관 엔진 부품만 만들던 회사는 갑자기 위기가 오잖아요. 기후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세상이 저탄소로 전환하면서 생긴 위험이에요. 여기에 탄소세 같은 정책이 겹치고 소비자가 친환경 브랜드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면 평판까지 걸리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 회사는 물리적 위험이 클까요? 전환 위험이 클까요? 철강이나 정유처럼 탄소 많이 쓰는 회사면 전환 위험이 크고 농업이나 물류처럼 날씨 영향받는 회사면 물리적 위험이 크겠죠. 이걸 먼저 아는 게 대응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노출됐는지 진단부터 하는 거죠. 이 진단은 뒤에서 다시 다룰게요. 자, 여기까지가 기준서 내용이었는데요. 이걸 우리 사장님이나 투자자한테 설명할 땐 좀 다른 언어가 필요해요. 그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아까 3번 장에서 KSSB는 ESG로 안 나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또 ESG를 꺼내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죠? 네, 모순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건 실무의 지혜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보고서를 쓸 때는 4대 서랍 틀로 써야 해요. 그게 원문 구조니까. 그런데 그걸 사장님이나 투자자한테 설명할 때는 그분들 귀에 익은 ESG 언어로 풀어주는 게 훨씬 잘 통해요. 이건 통역이랑 비슷해요. 회계팀은 회계 언어로 장부를 쓰지만 그걸 사장님한테 보고할 땐 쉽게 말해 오래 남는 돈이 이만큼입니다 하고 통역하잖아요. 똑같아요. 작성은 4대 요소 언어로, 소통은 ESG 언어로. 두 언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게 실력이에요. 환경인은 사실상 지금은 기후가 거의 다예요. 온실가스, 물리적 전환 위험, 탄소 중립 목표가 다 여기 들어가죠. 물이나 생물 다양성 같은 다른 환경 주제는 아직 전용 기준서가 없지만 나중에 아까 그 문법책 툴로 확장될 거예요. 사회에 쓰는 지금은 좀 비어 있어요. 인권, 공급망, 지역사회 이런 게 여기 올 텐데 아직 전용 기준서가 없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같은 4대 서랍에 담길 거라 우리가 틀만 잘 만들어두면 나중에 그냥 채우면 돼요. 지배구조 지가 좀 특별해요. 지는 그냥 한 영역이 아니라 E랑 S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장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온실가스 숫자를 예쁘게 내놔도 그걸 이 사회가 제대로 감독 안 했으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좋은 숫자의 신뢰의 도장을 찍어주는 게 바로 거버넌스예요. 이 장 결론은 화면 아래 한 줄이에요.
기후를 먼저, 구조는 재사용. 기후가 제일 급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틀은 나중에 사회로도 다른 환경 주제로도 계속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회사는 지금 얼마나 준비됐을까요? 같이 점검해 보시죠. 이 장은 잠깐 같이 해봐요. 제가 항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속으로 우리 이거 됐나? 하고 체크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세셔도 좋아요. 네, 서랍별로 갑니다. 첫째, 거버넌스. 우리 이사회가 기후를 감독한다는 게 이사회 규정이나 직무기술서에 글자로 적혀 있나요? 말로만 챙깁니다 말고 문서로요. 그리고 기후 성과가 임원 보상이랑 연결돼 있나요? 이 두 개 안 되면 거버넌스 서랍부터 손봐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하나 걸리세요. 둘째, 전략. 단기, 중기, 장기가 몇 년인지 정의해 놨나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사업계획 기간이랑 연결돼 있나요? 의외로 이 기본부터 안 돼 있는 회사가 많아요. 또 시나리오 분석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시나리오 분석이 실무에서 제일 큰 산이에요. 지구 온도가 2도 오르면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되나를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이거 처음 하는 회사는 다 막막해 하세요. 그래서 이건 도움받는 게 나아요. 셋째, 위험관리. 기후위험이 회사 전체 위험관리에 통합돼 있나요? 아니면 아까 말한 따로 국밥인가요? 넷째, 지표. 스코프 1, 2 세배출량을 국제표준으로 계산할 체계가 있나요? 감축 목표는 정해놨나요? 자, 방금 다 세보셨어요? 몇 개나 체크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처음 하면 절반도 못 채워요. 근데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격차를 정확히 아는 게 시작이에요. 제일 위험한 건 격차를 모른 채 우린 괜찮겠지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빈칸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그게 오늘의 마지막 저희 제안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실 거예요. 답을 드릴게요.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의욕 넘쳐서 한꺼번에 다 하려다가 3개월 만에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딱 3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쌓는 걸 권해요. 1단계는 진단이에요. 집 짓기 전에 집안 조사부터 하잖아요. 땅이 무른지 단단한지 모르고 집부터 올리면 나중에 무너지죠. 방금 같이 본 체크리스트로 우리 회사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특히 제일 급한 기후 쪽에서 어디가 비었는지부터 찾아요. 이게 이후 모든 작업의 지도가 돼요. 2단계는 체계의 구축. 진단에서 나온 빈칸을 채우는 단계예요. 거버넌스랑 데이터 관리 틀을 표준으로 만들고 특히 스코프 1, 2 세배출량 계산 체계를 정비해요. 아까 그 한 번 만들어서 계속 쓰는 내 서랍 틀을 실제로 회사에 심는 게 2단계예요. 3단계는 시범 공시예요. 이건 리허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의무화되기 전에 기준에 맞춰서 보고서를 한번 실제로 써보는 거예요. 연극도 본 공연 전에 리허설 하잖아요. 미리 한번 겪어보면 진짜 무대에서 안 떨거든요. 그리고 제3자 검증받을 준비까지 해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뭘 하면 되냐? 거창한 계약부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일단 착수 워크숍으로 준비도 진단부터 가볍게 해보시길 권해요. 이거 한 번만 해도 우리 회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뭐부터 해야 하는지가 확 뚜렷해져요. 그리고 전체 중에서는 기후, 제2호부터 시작하시라. 제일 급하고 제일 파급력 크니까요. 오늘 딱 3가지만 가져가세요. 첫째, 자율에서 의무로 바뀌니까 지금 시작해야 한다. 둘째, ESG가 아니라 4대 서랍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 틀은 두고두고 재사용한다. 셋째, 기후부터 하대 확장되는 체계로 만들어라. 이 길,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ESG 한성 고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